안녕하세요. 윤정두입니다. 8월 첫째 주 국내 증시의 흐름, 외국인들의 18거래일 순매수 흐름 속에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역시 한 주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8월 둘째 주 이후에도 이러한 강세 흐름이 지속될지 시장의 전망,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ELW 투자자분들을 위한 ELW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ELW 교육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ELW 전체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대신증권 파산상품운용부의 박은정 대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 이번 주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는데요. 특히 금요일 장세에서는 더더욱 아시아 증시의 약세 대비해서 상대적인 방어, 그리고 강력한 흐름으로 마감을 져줬습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 속에서 ELW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체 시장에 대한 점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주후반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예, ELW 시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졌는지 네. 전체적인 시장 동향부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투신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18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데 힘입어 주가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의 한 주간 ELW 시장의 특징은 8월 지수 옵션 만기가 다가옴으로써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8월과 9월 만기형 상품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7월 중반 이후 다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발행 증권사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종목의 ELW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예, 발행사들이 적극 참여해서 신규 발행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도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LW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어땠는지 한 주간 동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 3주 연속 네.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좀 정체, 또 네. 축소된 상태에서 정체였거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래대금 동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1일 거래대금 평균을 살펴보면 9,200억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됐는데요. 7월 중순서부터 8,500억 원 거래된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주는 거래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장중 변동성이 가장 컸던 4일은 개인 투자자의 단기성 매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하루 거래대금 평균이 7월 14일 이후 다시 1조 원을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 중반서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다시 ELW 시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 규모가 증가한 한 주였습니다. 또한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ELW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 초반 11%를 차지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한 16%대로 점차 증가하며 한 주 마감됐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의 거래대금 비중 20%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은 거래대금이 또 1조 원 이상까지 올라섰다는 것은 그만큼 또 ELW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투자자별 수급 동향,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매 비중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네. 비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네. 기관들이 어느 정도 더 또 참여가 됐는지,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투자자별 수급 동향은 또 어떤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번 한 주 개인 투자자가 1일 평균 4,900억 원 정도를 거래를 하면서 전체 시장의 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P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관 투자자는 4천억 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1%를 차지하며 이번 주 역시 투자자별 수급 동향은 개인, 기관, 외국인의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에 대한 거래대금 비중 1%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은 외국계 LP 회원사의 경우에는 기간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서 한 가지 또 체크하셔야 될 부분, 신규 발행 시장입니다. 신규 발행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행 시장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적극적인 신규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것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도 8월에는 좀 장이 일정 부분은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여전히 첫 주에 강해서 그랬던 건지 하여간은 신규 발행 시장 동향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LW 발행 시장은 지난 7월서부터 매주 활기를 띠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발행이 되고 있지만 이번 한 주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투자증권이 한 주간 가장 많은 종목을 신규 발행을 했고요. 그 외 10개 증권사가 발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신규 발행 종목 수는 234 종목이며 최종 거래일이 도래된 종목은 개별 주식 ELW가 37 종목으로 8월 7일 현재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한 120여 종목이 증가한 총 3,248 종목이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의 첫 주부터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발행 증권사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초 자산별 비중을 살펴보면요. 현재 전체 ELW 시장에서 개별 주식 ELW가 2,400여 종목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형 상품이 800여 종목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 유형별로는 콜 ELW가 2,600여 종목으로 전체의 81%, 그리고 풋 ELW는 600여 종목으로 19%를 차지하면서 지난주와 대비를 했을 때 지수형 상품과 그리고 풋 ELW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업종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기관들의 시각은 어떤지, 또 ELW 시장에서의 LP들의 시각은 어떤지, 신규 발행 시장에 대한 기초조상에 대한 분석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어떤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이 됐는지 그 부분도 향후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이제 어떠한 기초 자산별로 ELW가 상장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종목이 가장 많았습니다. 총 73 종목으로 발행 물량이 32%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도 73 종목 중에서 4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모두 11월 만기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행사 가격과 전환 비율로 콜과 푸 상품이 발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주식 ELW를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14종목, 현대차 12종목, 그다음에 포스코, 신한지주, 한국전력이 각각 8종목 순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포스코와 그리고 한국전력의 발행이 활발했는데요. 우선 두 종목 모두 7월서부터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스코는 최근 중국의 철강 가격 강세로 제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가격 강세는 아시아 지역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가 주 수출 지역인 포스코와 같은 국내 철강 업체들의 수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의 201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발표로 장기적으로 실적 호전이 전망이 되면서 최근 또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가세를 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LW 시장에서도 기초 자산으로 한 ELW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좀 이번 한 주도 많은 종목이 상장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소 후행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주식시장과 ELW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포스코라든가 한국전력같이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또 수급이 개선되는 업종과 종목군들에 대해서
ELW 신규 상품이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신규 발행 주식 또 신규 발행 ELW 시장에 대한 분석 부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또 흥미를 느끼시는 부분, 한 주간 어떤 업종, 어떤 기초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ELW에 등락이 나왔는지 그 부분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장 또 흥미롭게 보신 부분 중에 하나죠. 네.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한 ELW가 상승률이 높았는지 네. 이 부분도 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 주간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ELW 종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별 주식 ELW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상위 5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대림산업, 그리고 코리안리, 대한전선, 삼성 SDI를 기초 자산으로 한 콜 상품입니다. 전 5종목 모두 만기가 1개월 이상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LP에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 종목으로 일주일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거래된 종목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는 IT 주들의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지난주 체감 경기 지수가 200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리고 미분양 감소 등 호재성 재료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림산업을 기초 자산으로 한 콜 상품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외국인이 그 매수세에 힘입어서 금요일 그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코리안 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콜 상품도 주가 상승률이 60%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어떤 기초 자산의 ELW 거래가 집중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형 상품의 거래 비중이 72%에서 80%대로 증가하며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의 첫날 거래일은 주가 상승이 이제 무게가 실리면서 콜이 64%, 풋은 거기에 비해 한 8% 이를 차지하면서 콜 비중이 월등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식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탓에 다시 풋 상품의 거래가 증가하며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주식형 상품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대형 IT 종목군 위주로의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콜 상품이 개별 주식 ELW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많은 거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로 지난주 신한지주 등 그 금융주 ELW의 거래가 이제 활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주는 다시 현대차를 기초 자산으로 한 콜 상품의 거래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주 초반 기대치를 웃도는 그 2분기 실적과 그리고 중국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신차 출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 중반까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ELW 시장 역시 거래가 집중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주가 부분도, 기초자산 부분도 상승력이 좀 더 두드러졌었고요. 그리고 ELW 시장도 그와 더불어서 전체 시장과 맞게 조금 더 거래대금도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의 한 주간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ELW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자체도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대신증권의 박은정 대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ELW에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프로그램의 게시판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ELW 전문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W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와우넷의 ELW 전문 홈페이지로 오세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후에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ELW를 클릭하세요. ELW 전문 홈페이지는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LW 관련 다양한 메뉴로 구성, 실전 및 모의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출연진의 무료 생방송을 볼 수 있고요. ELW의 기초 상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공 프로젝트 주식워런트 증권 ELW 방송을 코너별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ELW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ELW 전문 홈페이지. ELW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ELW 전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보다 알찬 내용들 더욱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시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동양중금증권 명일지점의 신명근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해서 화면을 통해서 질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LP와 투자자의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유동성 공급자와 일반 투자가는 서로 제로섬 게임인 것인지, 그리고 서로 손익관계가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청자분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LP와 개인 투자자가 서로 극과 극의 관계에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손익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포괄적인 개념에서 먼저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일단 그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 둘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 관계가 아니고요. 또 각각 그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요인들이 다 다릅니다. 그 유동성 공급자는 그 기초자산의 그 변동성과 해지 능력이, 그리고 일반 투자가는 기초자산의 상승 또는 하락 등 그 방향성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유동성 공급자는 그 ELW 투자가를 상대로 해서 수익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 선물, 장외 옵션, 상장 옵션 등을 통해서 델타 해칭을 하게 됩니다. 그 델타 해칭에 대해서는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자산이 그 개별 주식형인 그 ELW 종목이 그 거래가 될 때마다 그 유동성 공급자는 시시각각으로 그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동성 공급자 해지 자금인데요. 이제 그 일반 투자자가 콜 ELW를 갖다가 매입을 하게 되면, 즉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각, 즉 매도가 된 거죠. 즉 콜 ELW를 매입한 투자자는 후에 만기에 해당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나중에 발행사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를 통해서 해지가 하게 되고요. 그 콜 ELW를 매수했던 일반 투자자가 그 매각을 다시 청산해서 할 경우에는 결국 그 LP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콜 ELW를 매수한 형식이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사놨던 주식 매수한 것은 바로 그 해당하는 수량만큼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풋도 이제 원리는 비슷한데요. 풋 ELW를 일반 투자자가 매입했다. 즉 발행사 입장에서는 매도가 된 거죠. 풋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 투자가 매입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그 주식을 이 LP는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갖고 있던 보유 주식을 현재 가격에서 매도를 해서 나중에 그 주식을 받으면 그 수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식 매도를 해서 해지를 하게 되고요. 풋 ELW 매수는 결국 이제 그 풋을 ELW를 매입했던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다시 팔게 되면, 즉 그걸 받아주니까 LP 입장에서는 매수가 되는 거죠. 즉 그럴 때는 그 주식을 매도했던 거를 다시 주식을 매수를 통해서 결국 LP도 청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입니다. 물론 그 기초자산이 그 지수형인 ELW 종목의 경우에도 해지 방법은 동일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200 선물로 해지를 이제 할 경우에는 지수형 콜 ELW가 매도가 됐다. 그러면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겠죠. 예, 여기 때는 이제 매도하게 되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기본적인 요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초자산이 상승할 것 같아서 콜 ELW를 편입하셨을 경우, LP의 경우에는 이제 매도의 기준이 잡히게 되는데, 매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을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기 때문에 방향성,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그것에 대한 손익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요, 만약에 A라는 종목에 ELW 콜 상품을 매수하신 분, LP의 경우에는 A라는 종목의 기초자산을 똑같이 편입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하고 여러분들의 손익구조하고는 뭐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같은 구조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궁금사항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해지를 해놓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장 많이 사실 오해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내가 뭐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콜을 샀을 때 LP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 종목을 가격을 누른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ELW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손익구조가 당연히 좀 틀려지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콜 ELW 사게 되면 LP가 그 주식을 기초자산을 누르지 않겠느냐. 오히려 콜 ELW를 많이 팔려나게 되면 그 해당 기초자산은 LP들이 해지용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수급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행사와 즉 그 유동성 공급자와 일반 투자자 간의 그 손익에 미치는 각각의 요인의 변함에 따라서 그 손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삼성전자 ELW 콜을 투자한 투자자와 그 유동성 공급자 즉 발행사와 간의 손익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발행사가 그 그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한 25%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일반 투자가는 이제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70만 원일 때 해당 삼성전자 그 ELW 콜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A의 경우에는 발행사가 변동성이 25% 이상인데 20% 떨어지게 되면 발행사 입장에서는 뭐 좋은 상황입니다. 굿 상황이고요. 투자자 입장인데 주가가 75만 원이 됐다. 당연히 5만 원이 올랐으니까 콜 ELW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나고 있겠죠. 근데 B의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20% 이럴 경우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고요. 뭐 주가가 65만 원. 이건 당연히 뭐 ELW 투자한 일반 투자에게는 손실나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C의 경우인데요. 변동성이 30%로 확대가 됐다. 그럼 발행사는 25%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생기는 거죠.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쉽게 말을 하면 그 아까 해지를 할 때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해지할 때도 용이하지 않고 그에 따라 또 해지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상황도 또 생기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75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수익이 나고 있을 테고요. 또 D의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30% 당연히 LP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 주가가 65만 원. 이것도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발행사와 투자자는 그 서로 손익에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해서 서로 그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가 가장 해피한 상황은 어디일까요? 아까 보시면 A의 상황이겠죠. 예. 변동성은 오히려 예측한 것보다 떨어져서 오히려 발행사한테 유리하고 주가는 올라서 또 일반 투자는 수익을 보는 거고요. 가장 둘 다 해피하지 않은 그 불행한 상황은 그 D의 경우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 둘 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네.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의 방향성만 맞으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주신 부분이 삼성전자에 대한 콜 상품의 기준이고요. 그렇다면은 윗방향으로 올라섰을 경우에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수익 구조 그리고 방향성이 안 맞을 때 이제 손실이 나는 구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LP 유동성 공급자의 경우에는요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변동성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일정 구간 동안에 얼마만큼 주가의 변동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 예측을 25라고 예측을 했을 때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보다 높아지게 됐을 때는 역시 해지의 부담을 느껴서 손실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25%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격적으로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20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 가격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LP의 손실 구조는 나온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와 LP와의 관계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격이 이상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콜 ELW 상품을 샀었는데요. 기초자산인 주식이 올랐는데도 왜 ELW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지 이상한 경우가 있던데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이러한 그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여러 가지 사실상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ELW 가격이 기초자산하고 상이하게 움직이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크게 그 5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전날 그 ELW 종가가 그 기초자산의 종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초자산 가격이 그 전날 마감 동시효과 때 급격히 움직여서 끝난 경우인데요. 그 마감 동시효과 때는 유동성 공급자가 그 대부분이 그 유동성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 10분간요. 그래서 마감이 됐을 때 그 순간에 기초자산 가격은 누가 갑자기 많이 팔거나 많이 사게 되면 그 종가 때 크게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콜을 사두신 분인데요. 만약에 그때 그 기초자산이 갑자기 무슨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하락을 했는데 이미 그 ELW 상황에서는 그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고 거래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락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끝났을 경우입니다. 근데 다음날 그 기초자산이 상승해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그 유동성 공급자는 전날에 그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전날에 그 반영 못했던 것을 반영해서 ELW 가격을 제시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낮게 제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그 ELW 투자의 경우에는 오늘 몇 프로가 올랐는데 레버리지 마크 골라야 되는데 왜 머무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전날에 그 하락했던 부분을 반영 못했다는 게 있었다는 거,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전날에 만약 그걸 지켜본 고객분은 괜찮았겠지만 못 지켜본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경우인데요. 그 전날 장중에 체결된 가격이 그 이후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종가가 된 경우. 장중에 ELW 종목의 경우에는 잠깐 매매되다가 계속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ELW 가격이 제대로 그 적정 가격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과 같은 그런 데서 오는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종가 기준에서 LP가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시간이 2시 50분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왜곡된 ELW 가격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반영 못 되는 경우하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은 멈춰 있는데 또 왜곡된 매수와 매도세로 인해서 ELW 가격이 왜곡됐을 때 그 다음 날에는 당연히 그 정상적인 범위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총 5가지 중에서 먼저 한 가지 들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부터 5번째의 내용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설명을 잘 해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4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들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기초자산의 상승으로 인한 그 ELW 가격 상승분보다도 그 시간가치 감소분이 더 큰 경우인데요. 그 델타로 인해 얻은 이익보다 그 시간가치 감소분, 즉 세타로 인한 손실분이 더 클 때, 그만큼 그때 기초자산이 상승했어도 오히려 ELW 가격이 그걸 제대로 하락해서 출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물론 그 델타는 그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따른 ELW 가격의 변화 정도고요. 세타는 잔존일수 1일 감소에 따른 ELW 가격 변화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자마다 좀 틀린데요. 세타, 즉 시간가치 감소는 전날에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할 때 이미 그 세타만큼 그 시간가치 감소만큼 ELW 가격을 하락시켜서 출발을 시키는 그런 증권사, 즉 유동성 공급자가 있고요. 하루에 그 시간을 나눠서 세타 감소분을 나눠서 세타 감소 자연 감소하는 거를 그 반영하는 데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타가 만기가 짧은 점의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아침에 그 기초자산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쩔 경우에는 세타가 커서 오히려 ELW 가격이 하락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초자산의 변동성의 변화로 인해서 ELW의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인데요. 기초자산 가격의 그 변동성이 감소할 경우에는 그 ELW 가치는 하락하고요. 변동성이 증가할 경우는 ELW 가치는 상승하는데요. 즉 변동성이 클수록 그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가에 빨리 갈 수 있는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ELW 가치가 변동성이 커질 때 ELW 가치는 상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가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변동성의 변화에 따라서 LP사가 즉 유동성 공급자가 내재 변동성을 올리면 ELW 가격이 상승되고요. 내리게 되면 ELW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총 5가지 중에서 3번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2가지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2가지 정도 더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네 번째는 그 잔존일수 30일 미만 개별 주식형 ELW 종목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지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뭐 그 30일 미만이어도 유동성 공급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일반 투자자들 간에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적정 ELW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기초자산 가격이 안 올라도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공급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적정 ELW 가격을 매수 매도에 반영을 시키면서 그 적정가를 계속 유지해 주는데요. 그게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 적정가가 안 돼서 이럴 경우에 기초자산이 올랐는데도 그게 안 올 수가 있는 거죠. 개인들 간의 거래가 되는데 그걸 안 사주면은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요. 5번째는 ELW 발행 물량이 전부 소진된 경우인데요. 전부 소진됐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중단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유동성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도 그 개인들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상황처럼 그 적정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올랐어도 그 콜 같은 경우에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LW 가격을 놓고 보실 때 분명히 방향성이 맞았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총 5가지 기준에서 살펴봤습니다. 차분하게 녹화방송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 다시 이제 쉽게 점검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ELW 전문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시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공부하실 수 있는 책자 2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동양증권증권 신명근 지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투자증권 조기란입니다. ELW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ELW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LW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LW 가치를 결정하는 6가지 변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초자산 가격입니다. 기초자산 가격은 콜 ELW의 가치는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ELW 가치도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콜 ELW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풋 ELW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ELW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가치가 상승합니다. 다음 2번째는 행사 가격인데요. 행사 가격의 의미는 ELW가 특정 어느 가격에 기초 주식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콜 ELW의 경우 행사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ELW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앞으로 대상 주식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높을수록 해당 ELW 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풋 ELW의 경우에는 향후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이 높을수록 권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ELW 가격이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변수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잔존 만기인데요.
시간 가치라고도 합니다. ELW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날이 되면 ELW는 내재 가치만 남고 시간 가치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잔존만기란 지금 현재 시간부터 만기까지 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잔존만기가 길수록 ELW의 가치도 커지는데요. 이는 잔존만기가 길수록 기초자산이 변동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수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시간가치라고 하는데 ELW의 시간가치는 만기까지 가치가 점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ELW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변동성의 현실적인 의미는 ELW가 만기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변동성이 상승할 경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ELW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하락할 경우 확률이 하락하므로 ELW 역시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ELW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자산 주식이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습니다. 상한가 쳤다, 하한가 쳤다, 이렇게 부침이 크다면 이런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ELW를 발행한다면 ELW 역시 변동성이 크므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통신주 SK텔레콤과 같이 20만원 전후에서 계속 장기간 횡보하는 주식이라면 이 주식은 변동성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SK텔레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ELW를 발행한다면 변동성이 낮으므로 ELW 가격 역시 낮게 형성될 것입니다. 발행사나 유동성 공급자 LP는 이러한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함께 ELW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을 해서 항상 ELW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데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ELW의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낮은 ELW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당입니다. 콜 ELW 투자자들은 기초 주식에 대해서 지급되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콜 ELW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할인된 가치로 거래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배당금의 규모가 클수록 ELW 가격은 낮아지고요. 풋 ELW 투자자는 반대로 배당이 증가할 경우에 ELW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변수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금리입니다. ELW를 발행할 때 발행사는 기초 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는데요. 차입 비용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비용이 콜 ELW 가격 상승의 형태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 풋 ELW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ELW 가치를 결정하는 6가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ELW 핵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조규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국내 증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망과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리서치팀의 이상준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만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파란색
불을 켜고 있을 때 국내 증시 유독 강세를 떴는데요. 외국인들의 18거래일 연속의 순매수에 힘입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 그 기준에서 이제 좀 강세, 그리고 뭐 장중 기준에서는 옵션 쪽에 있어서도 이제 그 콜옵션에 대해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 18거래일 연속 쭉 지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매수 강도가 현저하게 약화됐었고요. 네. 금요일 날은 사실 장 종반에 또 기습적으로 마감 동시에 들어오면서 예. 종가를 올려놓는 좀 이런 패턴이 나타났는데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매수 강도는 그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그 주력 매수 종목들이 이제 좀 비싸졌다. 이걸 그렇죠. 이제 꼽을 수가 예. 있겠고, 두 번째는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어느 정도 찼다. 이 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가 76만 원대인데 네. 지금 거의 근접했다가 이제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네. 뭐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 펀더멘털적인 부면에서는 조금 버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특히 6월, 7월 달에는 사실 뭐 시장 전체를 샀다기보다는 7월 한 중순까지는 거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샀던 네.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상 최고가가 지금 10만 원대인데 9만 그러니까요. 원대 올라갔고 지금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가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차트를 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은 네. 2007년도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그 소외됐던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잠깐 이제 그 2000포인트 돌파할 때 그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샀던 적이 있고, 네. 그거를 제외하면은 쭉 이제 그 지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대략 47%대 정도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급격하게 매수를 하면서 47%대 정도에 지금 그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과거 상황으로 봤을 때 비워놨던 부분을 그 상당 부분을 채워 넣었다. 네. 이런 시각으로 한 가지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장 전체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같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뭐 차트를 일단 이 부분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2008년도에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계속 팔기 시작했었는데 다시 네. 팔기 시작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팔기 시작한 스타트 시점이 31% 정도. 네. 근데 그 목요일을 기준으로 30.9%까지 그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그 어떤 과거 상황이랑 비교하면은 채울 만큼은 채워넣었다는 뭐 이런 그 논리가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지금 주력 매수 종목들의 그 가격 부담이 높아졌다. 예. 그리고 글로벌 포트폴리오 그 차원에서 한국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웠다. 이 두 예. 가지 정도가 외국인 매수 강도를 다소나마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전체 시장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뭐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바닥권까지 내려왔었던 그러니까 28%의 비중, 전체 시장의 비중이 31%. 불과 3% 증가하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뭐 월등한 5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기조 부분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약화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월등하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시장에 대한 비중, 외국인들 비중 높을 때가 뭐 한 43, 44 정도까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으로는 뭐 3% 들어오고도 월등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라면은 좀 차익 실현 욕구를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차익 실현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매도 전환 가능성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예. 그렇게 뭐 강도 높은 매도세를 보일 그 어떤 그런 패턴 자체는 아직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게 이제 그 덧붙여서 긍정적으로 봤던 게 제가 두 가지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현물하고 선물을 같이 산다는 거. 예, 예.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만 사다가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이 됐던 점. 예, 예.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누적 매매가 6월 동시 만기 이후에
7월 달에 들어서 그 순매수로 전환이 됐었죠. 예, 예. 근데 다시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물 쪽에 18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거랑은 약간 다른 패턴이죠. 예, 예. 이런 점은 다소간 좀 그 불안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반면에 이제 매기 확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예. 자, 이제 업종별로 한번 좀 그 차트를 한번 누적 매매를 살펴봤습니다. 7월부터 이제 기점으로 살펴봤고요. 네. 대표적으로 5업종 정도 살펴봤는데, 예. 우선 뭐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볼 때 전기전자하고 금융은 다 이제 그 오른쪽 양축입니다. 예, 예. 매매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예. 혹시 이제 뭐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착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기전자 업종은 일단 좀 매수 정점을 지난 듯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예. 밑에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철강도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된 건 아닙니다. 예, 예. 반면에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예. 특징적인 게 이제 안 사던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막 사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패턴 자체가 어떤 그 매기의 확산 추세에 아직까지는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물론 여기 이제 뭐 화학업종 이외에 최근 들어서는 또 내수업종도 이제 같이 주식을 사는 이런 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화학이나 그 내수업종 같은 경우는 그 매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 뭐 전기전자나 금융을 공격적으로 할 때하고는 좀 비교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긴 하더라도 뭐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그 매기가 순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도 강도가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선물 동시 매수에서 현물 매수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다른 여타 업종으로의 매수도 확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까지의 그 시장의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뭐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또 해외 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시장이 방향성을 틀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뭐 국내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국내 시장의 주요 변수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주간 단위로 다음 주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옵션 만기 있고 또 이제 화요일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보다는 오히려 금통위에 더 많은 관심을 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속 출구 전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있는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금통위 앞두고 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국고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얘기가 회자가 되는 게 7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 청재께서 자산 버블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든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야 이번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실제로 그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개연성 자체는 상당히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경기 회복을 확신할 정도로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구 전략이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데 예. 그 진행자께서 지금 그 세계 각국 중에서 금리 올린 나라, 기준금리 올린 나라 못 보셨죠?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어떤 자립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보는 거는 올해 연말이나 빨라야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금리를 뭐 인상을 해도 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건 역설적으로 예. 금리를 그때보다 땡겨서 인상을 했다. 예. 이 부분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확신이 디폴트가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히려 뭐 자신감 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뭐 별로 그다지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밌었던 현상이 6월 금통위 때도 그렇고 7월 금통위 때도 그렇고 금통위 전에 금리가 올랐다가 예. 금통위 날 이후로 단기적으로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이번에도 동결하면 그런 현상이 또 나올 그런 수 현상이 있다는 좀 거죠?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 그다지 국내 변수 중에서는 큰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쪽에도 변수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쪽엔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열리죠. 예. 수요일 날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7월 경제 지표 발표가 또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그 중국의 7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준비된 걸 보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서베이 네. 지표입니다. 중국 PMI가 다른 경제 지표보다 이제 항상 한 발 앞서서 발표가 되는데 네. 여전히 또 50을 넘었어요. 5달 연속 5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자체는 다른 지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네.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는 소비 진작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소비도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수출이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기저효과라 그러나요? 네. 수출은 그 감소세가 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 네.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네. 근데 중국 지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M2 증가율하고 도시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이 이제 통화 정책 기조를 완만하지만 좀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역시 그 M2 증가율이 지금 그 7월 달에 지표 작성일로 최대치. 네. 도시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차이나 쇼크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완만하게 좀 그 진정이 될지 이 부분이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만기일도 있겠습니다만 금통위 결과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는 FOMC 회의 그리고 중국 쪽의 경제 지표 발표인데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지표 발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음 주 전략 그리고 혹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순환매 패턴이기 때문에요. 네. 시장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요. 네. 어려운 부분이 매매 종목 선택이나 매매 시점 선택이 상당히 좀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매기가 굉장히 순환하기 때문에 단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네. 이렇게 계속 짧게 움직이다가 한번 그 리듬을 잘못하면은 의외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단기로 매매하되 좀 그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으면은 단기적으로 한 템포를 쉬어가는 이런 네. 전략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2주 전까지는 좀 강세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소 약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략 부분은 한번 쉬어가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이상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 다 보내드렸습니다. ELW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시장 그리고 전망 그리고 교육 부분까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체 시장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까지 한번 꾸며봤는데요.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드리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night can change.